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계란을 붙이는 노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치우면 제가 계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재현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이 책과 벨라스케스에 관한 책입니다. 네, 이거 잠깐 치우고 할까요? 잠깐만, 계란 위험하니까. 이게 끝나고 먹도록 합시다. 네. 이 그림을 재현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살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의식은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서 바르톨로메가 계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이 그러셨습니다. 네. 17세기 해와이 거장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녀들을 통해서 작가가 소설적 상상력을 접목시킨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시녀들의 등장한 이 개 있죠, 여기 개. 그래서 이 개. 그래갖고 그 인간계 노릇을 했던 난쟁이 바르톨로메였다는 설정이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라울 판 코에이는 이 소설을 통해 당시 스페인 하층 거리에서부터 왕실 내부까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 줄거리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바르톨로메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고추 난쟁이였고요.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네, 왕궁에 마부가 된 아빠를 따라 마드리드 왕궁 근처로 이사가게 됐지만 거기서도 사람 눈에 안 띄려고 숨어서 지내요, 거의.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장애를 지닌 난쟁이 엘플리모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도 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성당의 한 수사에게 읽고 쓰기를 배웁니다. 라틴어도 배우고요.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어린 공주의 눈에 띈 다음에 공주의 놀잇감인 인간 개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갈색 털옷을 입고 얼굴에는 갈색 물감으로 칠을 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에 물감을 칠하기 위해 화실을 드나드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이 17세기 당시에 장애인은 인권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당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장애인은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이란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어라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성경에 맨날 안진뱅이 시각장애인들 국어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당시에 그 장애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림에 보면 시녀들 보면 난쟁이들이 되게 보세요. 이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여기 두 명, 끝에 이쪽에 두 명. 네. 그러면은 정말 마가리타 공주는 이런 난쟁이를 장난감처럼 여겼던 걸까요? 그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정말 장난감이나 애완견 수준의 놀잇감으로 옆에 뒀을 수도 있고 또 당시 난쟁이가 옆에 있으면 액을 막아준다는 미신이 있어서 궁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림 속에 이제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왕족들이 더 빛나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런 효과 때문에 그림 속에 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경우라도 좀 끔찍하네요. 정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네. 소설 초중반에서는 아빠가 제일 악역으로 나옵니다. 바르톨로메의 아버지 후안이 처음에는 아들에게 애정은커녕 짐짝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후안은 자꾸 성취지향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직업을 찾아서 그 수도인 마드리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사는 거에 만족을 못하고 혼자 마드리드에 가서 직업을 얻고 또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 자식들 기술도 가르치려고 하고 꼭 한국 부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런 부모들은 잘하는 자식은 막 칭찬하는데 못하는 자식은 무시하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모 밑에 잘하는 자식은 또 자기도 모르게 성공을 해서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무지 애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니까. 바르톨로메오도 장애가 있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분 상승, 인정 욕구와 신분 상승 욕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아버지 앞에 딱 내놓고 싶어서 글을 배웁니다. 네. 아빠와 달리
바르톨레메를 애정으로 돌봐준 사람도 있었어요. 동생에게 글을 가르치겠다고 빨래바구니 큰 거에 동생을 놓고 담아가지고, 예, 성당까지 수사 만나러 이렇게 막 다녔던 형도 있고 누나도 그에 못지않게 그를 도와줬고 또 엄마는 저기 대대손손 물려받은 반지 네, 그걸 팔아서 책을 사라. 전당포에 맡겨서 네. 책이 그 돈키호테 빌려요. 왜 글 배우고 싶어서 돈키호테 빌리고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수사한테 사정사정해서 이제 글을 배우죠. 근데 처음에는 외모가 흉측해서 깜짝 주저하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그 맑은 목소리, 영혼에서 드러나는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 이런 거에 반해서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왕궁에 이제 불려 들어가게 됐을 때는 벨라스케스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감을 만져보게도 해주고 그림 그릴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 바르톨로메오는 자기에게 숨어있던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게 약간 이 책이 재밌었던 게 바르톨레메가 재능이 많아. 글 읽으면 글도 잘 알아. 그림만 물감은 그림도 천재야. 제가 봤을 때는 장애 중에 뇌성마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사지가 좀 불편하고 척추가 좀 문제가 있으나 네. 저기 인지 그러니까 IQ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설 후반부에 드디어 이 벨라스케스가 등장해 시녀들의 작품이 들어갑니다. 그는 하가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궁정 서열 3위까지 올라갔는데 치약은 매우 서민적이었어요. 불쌍한 처지에 바르톨로메의 상황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또 도와줍니다. 예, 그의 제자 중 흑인 노예 신분인 제자도 있었는데 해방시켜주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멋져요. 바르톨로메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그림 실력에 감탄하고 그의 존재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소설이 딱 끝나니까 벨라스케스 그 사람 누구지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서 이 책을 바로 읽었는데 이 작가 바르톨로메 작가가 벨라스케 그림 난 인물을 소설들로 다 이게 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막 이렇게 묘하게 겹쳐지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바르톨로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화가에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 그 세비야 출신으로 아버지가 소귀족이어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재산은 꽤 있었는데 12살에 파체코 밑에 들어가 도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스승 파체코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제자 중에 제일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먹고 네.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파체코 스승님이 딱 알죠.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것 같죠. 그의 재능은 재능을 인정받아서 궁정으로 들어갔고 당시 펠리페 4세는 이 벨라스케스가 죽을 때까지 그의 그림에 대한 애정과 이 화가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왕궁에 온 루벤스와 8개월 동안 교류하면서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왕에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청원드리니까 왕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또 왕은 자기의 초상화를 오로지 20몇 살밖에 안 된 벨라스케스에게만 맡깁니다. 다른 나이 드신 화가들도 많았는데요. 왕의 초상화를 그리듯 난쟁이를 그릴 때도 똑같은 정확성과 네. 그 대상에 대한 애정, 웅장한 필치로 표현하는 화가이기에 더욱 믿음을 갖고 그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소설에 나왔던 그 흑인 노예 있었잖아요. 그가 후안 파레아는 실존 인물인데요. 벨라스케스가 그를 해방시켜줘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해방됐으면 자기 자유인데 죽을 때까지 벨라스케스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설의 모티브로 쓰였던 시녀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라스케스 작품 중 가장 크고요. 처음에는 가족이라고 불렀다가 훗날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5살쯤으로 보이는 마가리타 공주 양쪽에 있는 시녀는 소설에 나오는 궁녀 2명입니다. 또 앞쪽에 보이는 보름달 얼굴 난쟁이 바르볼라, 옆에 미소년 난쟁이 니콜라스, 나중에 왕의 시족이 됩니다. 이 사람은. 또 걔 역시 모두 소설에 등장합니다. 네. 그 화가의 옷에 그려진 붉은 십자가는 나중에 화가가 붉은 기사단을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한참 뒤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시녀들을 완성한 후 4년 뒤에 죽습니다. 그 펠리페 4세가 가장 좋아했던 화가 벨라스케스는 동시에 화가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했대요. 왕이 너무 좋아해서 질투할 수도 있고 기존의 화풍에서 벗어난 걸 그 화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리상으로 스페인과 멀었던 프랑스에서는 그는 아예 거의 무명에 가까웠다고 하죠. 변방이었죠, 예, 예. 변방. 그를 새로이 발견하게 된 건 18세기였고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그의 재능이 걸맞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마네는 보들레르한테 편지를 썼을 때 그 벨라스케스는 우리들 중 가장 위대한 화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피카소는 이 시녀들에서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공주의 사진을 이 공주 그림을 갖고서 40개가 넘는 그 습작을 그려서 그거 그 중에 한 편이 습작을 이겁니다. 그려서 전시도 하고요. 이외에도 달리도 벨라스케스를 평생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온 요 분이 22살에 두 번째 애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말을 떼고 오죠. 예,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음악 틀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 바르톨로메 이분 작가 이름이 라헬 파코에 어려운데요. 이분의 상상력이 너무 신기해서 다른 작품도 다 읽어보고 싶은 작가였고요. 또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를 만난 것도 매우 기뻤습니다.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평등한 삶을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또 궁에서 월급이 밀리면 꼭 받아냈대요. 아니 궁에서도 월급이 밀리나요? 그럴 때가 있었다네요. 궁이 어려웠나 보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혜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월급이 밀리지 않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소중한 평등과 자유를 자신의 노예 후안에게도 줬고 또 너무나 왕이랑 난쟁이는 사실 너무나 신분 차이가 나는데 그럴 때도 대상에 대한 그 애정 아니면은 그 대상을 돋보이게 하려고 구도를 만든다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히 아무리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난쟁이를 그릴 때도 그 위험 있게 다리 안 짧아 보이게 그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설의 한 장면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화가는 그 당시에 조합이 있어서 그 허가를 받아야지 화가가 됐었는데 미천한 신분과 장애인에겐 절대 허가증을 안 내줬다고 한대요. 그래서 바르톨로메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자 흑인 노예였던 파레 후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바르톨로메, 너는 절대 화가가 될 수 없다. 여기 있는 안드레스와 레온과는 애초에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우리 같은 흑인이나 노예, 난쟁이들은 사회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일반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우리는 조합이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출세나 성공 같은 건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한 그저 우리를 참아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관없어요. 바르톨로메는 소리쳤다. 상관없는 게 아니야. 네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니? 남들로부터 솜씨를 인정받으면서도 네가 심혈을 다해 그린 그림에는 낯선 사람의 인장이 찍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을 것이다. 파레아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이제껏 제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던 과거보다 100배 더 나아요. 저는 화가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바르톨로메가 파레아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넌 내 제자다. 편견과 장애를 넘어서는 순간이고 또 불평등의 대를 끊는 역사적인 장면 같네요. 네, 술술 잘 읽히는 것에 비해 내용은 묵직합니다. 두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